안녕하십니까. 스타일랩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 안흥준입니다. 지난번 1강을 다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또 2강인 시공자의 자격에 대한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1강과 2강에서 나타나는 어떤 주요 내용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3강이 지나가면 이제 중간중간 이제 전문가 분들을 중간중간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내용들, 그런 어떤 건물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서 먼저 사전에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내용과, 혹은 먼저 또한 준비를 해야 할 될 내용, 그리고 각 공종별이라든지 각 전문가별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언급될 거고, 그리고 이제 개중에 이제 뭐 목사님이 됐든 아니면 건물을 지으셨던 건물주분이 됐든 그런 분들이 이제 이 건물주 강의에 이제 참여를 하시고 합니다. 보다 더 건물을 짓는 데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누구도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않고, 어찌 보면은 자기네들의 치부라고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아셔야지만 정말 올바른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올바른 건물을 짓기 이전에 올바른 시공자를 만날 수가 있고, 혹은 건설사를 만날 수가 있고, 그 전에 또한 도움을 주는 기획하는 사람을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짓고자 하는 것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전에 그 1강에서 이야기를 갖다가 했던 것들 다 아실 내용이지만 간단히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소비자분의 혹은 건물주분이 이제 너무 이제 현실감 없는 꿈을 갖다 꾸는 경우, 그게 과비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올바르게 세팅이 돼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갖다가, 그리고 가장 하자 없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2강에서는 시공자가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자격들, 어찌 보면 그거는 일반 작은 집에도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큰 건물에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1강하고 2강 부분을 합쳐가지고 조금 약간 좀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태까지 18살에 이제 현장 건설회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대형 건축사 사무소를 통과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회사를 갖다 다니면서 배웠던, 들었던, 혹은 내가 갖추었던 어떤 자격들이나 혹은 어떤 실제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거를 뭐 하루에 뭐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1강부터 20강 뭐 그 이상 이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물을 갖다가 하나 짓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설계만 하면 뭐 그 다음에 뭐 문제가 될 건 없으니까. 근데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져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를 선택을 하고, 그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나의 예산이 얼마이고 그 예산에 맞게끔 기본적인 설계가 돼 있고, 내가 만일에 100원을 갖고 있다면 설계는 100원에서 90원에서 130, 120원 요 사이, 거기서 기본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요. 편차가 그 정도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그 범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줬을 때 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계를 갖다 하면서 건축사한테 혹은 기획하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게 되어지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생각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많고 해달라는 건 많고 반영해주고 그러다 보면 가지고 계셨던 예산, 그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건물이다 하더라도 건축 허가 관련해 가지고는 최저 낮은 재료, 값싼 재료로 갖다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세팅을 해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현장에서 디자인적인 부분이 보다 더 질적이나 소재적인 거나 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투입이 되어진다거나 조명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입이 되어진다면 거기에는 비용을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는 거하고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접근을 갖다 하는 거는 스타트점이 달라요. 때문에 설계를 할 때, 건물의 기본적인 계획을 할 때 먼저 제일 처음에 갖춰야 될 거는 예산이에요. 예산에 대한 거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 비용 안에 들어오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시공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앞전에 지난주에 김국성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 돼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건설사 소속으로서 그 이상의 경험과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한 사람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데이터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을 컨트롤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교육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대로 가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진짜 막 짓는 집장사 같은 사장 밑에 있는 회사는 거기서 20년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실력도 안 되고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잘하는 거는 사람을 속이는 것밖에 못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도 이야기를 드려야 될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앞전에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했던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야기할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설계를 할 때 예산을 책정하고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 데이터를 갖고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이건 평당 얼마 줬어요? 저건 평당 얼마 줬어요? 저기는 얼마에 줬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희가 이제 뭐 타운하우스 같은 것도 많이 줘요. 그러다 보면은 그 뭐 주변에 있는 어떤 건물주 분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하시죠. 뭐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 폭리 취하는 거 거의 그런 회사는 거의 없어요. 특수한 거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가 직영으로 갖다 공사를 하게 되지만 그거에 뭐 60%, 70%, 80%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짓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는 편안하게 이야기해요. 소개시켜달라고 그분. 우리 한 1년에 한 100채 짓는데 소개시켜달라고. 돈 버는 거니까 당연히 소개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비즈니스니까. 그런데 거의 그런 분들은 거의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건물을 갖다 짓게 되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도서가 나왔어요. 도서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예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져요. 그러면 시공자를 선정을 할 때는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될 게 바로 견적서고 그 견적서에는 내역서라는 세부 항목이 물량이, 금액이, 간접비, 경비, 그 다음에 각종 보험료 그것이 만들어진 내역서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 내역서는 뭘 근거로 하냐면 이 책을 근거로 해요. 이 책을 근거 모든 건설회사 출신들은 이 책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국가에서 지침하는 바에 의해서 물량이 개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환경적인 변수, 지리적인 변수 그런 변수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제 포함을 갖다 시킬 수가 있고 거기에 나오지 않는 긴급 공사나 혹은 특수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할증이 더 이제 붙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품셈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게 평당 400에 줘줘, 평당 350에 줘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날라리는 저희가 평당 350에 줘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서 평당 350으로 갖다 계약을 해요. 뭐 1000평이다? 350만 원, 평당 350만 원 계약을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왜? 서류가 그건 서류가 아니거든. 세부 항목이 어떻게 되어져 가지고 공사비가 평당 350만 원이 딱 나왔냐, 부가세 제외하고 350이 나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가세 제외하고 평당 200만 원이 나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부 내역의 금액을 다 합산을 했을 때. 그런데 일반 동네 떠돌이나 양아치들은 그걸 못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파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평당 350에 다 만들어 드립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저희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꼬드기고서 스타트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땅을 파고 지하 공사를 하고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돈이 까지고 있어요. 돈이 까지고 있어요. 돈이 까지고 있어요. 돈이 까지고 있어요. 라고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건물주를 잡아먹으려고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누굴 만나게 되냐면 여기 윤윤재 판사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김규관 변호사님 다음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을 만나게 돼요. 건설 분쟁의 우리나라 1호, 제일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저분을 만나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내역서를 만들고 그 내역 관계에 대해서 안에 세부 내용을 갖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요. 저희가 앞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하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각 건설회사한테 공내역을 줘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내용과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나와 있는 이런 내역서가 만들어져야죠. 그리고 이 내역서가 각 건설회사로 갖다 전달이 되어지면 걔네들이 다 자기네 견적을 제시를 해요. 근데 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물량을 뽑는 방법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맞고 어떤 사람이 틀리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실례로 보여드리면 나중에 이제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물량이 똑같은 항목의 물량이 다 제각각 달라요. 어디에는 248, 어디에는 144, 어디에는 133, 또 어디에는 어떤 항목은 철거원 같은 경우는 110, 어디는 122, 어디는 123, 그리고 단열재 같은 경우는 어디는 504, 어디는 21, 어디는 얼만큼 다 달라요. 왜? 물량을 뽑는 사람의 노하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뽑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러프하게 뽑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각자마다 주어진 시간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각자마다 뭐 하나 빼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기본적으로 다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대로 견적 넣은 사람, 그 사람 단가를 제외하고 물량이라도 제대로 넣은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 파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건 하나 말씀드리면 전체 일부 공사비 100만 원짜리 갖고 이런 건 볼 필요 없어요. 1000만 원 이상 단위 몇 개지만 딱 체크만 해봐도 다른 데하고 물량이 정확히 딱딱 들어오는 그런 분이 나와요. 그 건설회사가 그래도 물량을 정확하게 뽑으려고 한 거고 잘하고자 한 거고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공사비 금액 단가에 대한 거는 또 같이 비교해 보면 가장 보편적인 단가인지 아닌지까지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회사의 꽃이 이제 공무팀인데 그 공무팀에서는 여태까지 거의 한 40년, 50년간 내려오는 속설이 있어요. 뭘 하나 빼먹어야 계약이 된다. 그리고 진짜 그래요. 뭘 하나 빼먹어야, 왜? 전체 공사비가 줄어드니까 빼먹어야 진짜 계약이 되어져요. 어찌 보면 잘못된 거죠. 그거를 체크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체크를 사람들이 못해요. 건축사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감리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해요. 왜? 건설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늘 8년간 계속 그거 갖고 씨름하고 그거 갖고 이야기하고 그거 갖고 뭔가에 대한 걸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건축사는 우리나라에 몇 분 안 돼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도 몇 분 안 돼요. 특히 제 나이 또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나간다, 3대 업종으로 건설회사 간다 싫어했기 때문에 저희 업종은 없어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한 50대 초반 분들, 이분들은 좀 계시고. 그런데 그것까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가 올바른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체크를 하지 않고 가다 보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혹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송파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면, 송파에서는 총액 계약, 내역 없이 총액, 전체 공사비 얼마, 평당 얼마로, 전체 면적 얼마니까 금액 얼마 해서 했어요. 당초에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돈이 한 30여 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에서 하려고 하셨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대략적인 35억에서 35억 요 사이, 그 사이로 갖다가 편차를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는 지인이 그 공사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내역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철근 콘크리트 공사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만 돼 있지 세부 항목 내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세부 항목 내역을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장한테 되게 쓰라린 기억이 됐을 수 있을 거다 말씀드렸더니, 자기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하를 파고 지하 2층을 내려가서 지하 2층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1층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지상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건설회사 크레임이 걸어왔어요. 당초에 자기네들이 견적 냈던 거는 이런 환경에서 견적이 아니었는데 자기네 지금 몇 억이 까졌다. 공사가 스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저쪽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계속 시비를 걸다 보니까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서류 있는 거 다 갖고 오시라고. 봐드릴 수 있는 만큼 봐드리겠다고 했더니 서류가 없어요. 서류가. 저한테 욕을 하셨던 게 있죠. 창문은 뭐로 넣어달라, 뭐는 뭐로 넣어달라.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공사비 많이 올라갔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시면, 그런 건 나중에 골조 다 끝나고 저 사람들 상태 봐가면서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그냥 지금부터 하시게 되어지면 공사비만 커지지 실질적인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만났죠. 건설회사를. 갔더니 뭐 반겨주지는 않죠. 당연히.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네들이 제안했던 거 이거 A, B, C, D, E, F, G에 대한 거 이거 수용 못한다. 설계자의 권한으로, 설계자의 의견으로 수용 못한다. 원래대로 허가받았던 거 이거기 때문에 이거대로 가라. 물론 면적 똑같고 인면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다만 재료만 달라. 다시 견적 넣으시라고. 공사는 스톱하시라고. 감리도 이제 감리분한테도 말씀드렸죠. 공사 스톱 안 하게 되어지면 이거 문제가 커지게 되어지고, 지금 대략 나오는 저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벌써 45억, 48억까지 넘어가는데 지금 10몇 억을 어떻게 커버하실 거냐고. 누가 책임지실 건데. 이야기를 했어요. 감리도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쪽으로 따라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 건설사 현장 소장 제끼고 건설사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타절할 거면 정확히 타절하고 물량 정산해가지고 끝내면 된다고.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오라는 서류 분명히 갖고 오시라고. 그리고 만일 이거 정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아마 어려운 길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되게 젊어요. 되게 젊어요. 젊은데 나이 50 먹고 60 먹고 있는 그 건설사 사장한테 존댓말 하지 않아요. 예. 존댓말 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해요. 편안하게 해오세요. 가지고 오셔야 될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공사비를 정리를 다 해드리니까 34억 정도 안에서 정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분 그 송파 삼전동 그 사장님 그 4개월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감리하는 사람 상주를 갖다 시키고, 감리비를 더 줘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공사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질적 부분에 대한 거 다 체크하면서 클레임 걸면서 체크하고 클레임 걸고 체크하고 하면서 하면 돼요. 설계비나 감리비나 이런 사람들은 누굴 위해서 일하느냐? 건설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잘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니까. 건물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니까. 물론 이제 그 정도 실력이 되어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같아요.
누가 공사를 하느냐, 그리고 누가 그 예상 금액 안에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가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하는 건축사가 중요한 거고, 현장에서 땀 흘리며 뛰어다니면서 체크하는 공사 감리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당신이 원했던 건물이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하나예요. 서류를 갖추면서 공사비 제한한 업체, 그리고 그 업체의 현장 소장이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되었나, 그리고 그 사람이 지었던 건물을 실제적으로 가서 보고 엉망이냐 아니냐, 품질이 떨어지냐 아니냐 확인하고, 그러면서 현장 소장도 별도로 선정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혹은 그게 계약 조건으로 간다면 당연히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최적의 건물이 들었을 수가 있어요. 뭐 벌써 이제 한 4년 전 이야기지만 똑같은 맥락으로 저 세곡동에 그 유명한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때도 이제 건설사 3개, 4개 입찰을 진행을 하고 질의회신을 진행을 하고, 금액에 대한 내역에 대한 걸 제가 다 체크를 하고, 빠진 거, 누락된 거, 포함시켜야 될 거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포함 안 시킨 것들 체크만 한 게 거의 한 300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많고, 또 교회에서는 공사비는 적고 면적은 있고, 그러면 다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돈을 들여야 될 때 정확히 돈 들이고, 그런 세팅을 하면서 디자인을 유지를 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당초에 제일 처음에 했던 그 금액보다 조금 좀 줄어들어서 보다 교회가 건물을 짓는데 원활히 지을 수가 있었고, 어찌 보면 그게 기술력인데 건설회사도 저희 쪽으로부터 기술력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1년에 정말 많은 건물을 설계하거든요.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전에 지난번에 김국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70년대, 80년대는 건축사들이 그런 실력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계속 교육을 받고 건물들을 보게 되어지고, 뉴스가 나오게 되고, 관심 있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공법이 나오게 되고, 먼저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환경이 바뀌게 되어지면서 설계하는 사람이 혹은 기획하는 사람이 시공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당초에 제일 처음에 원했던 건물을 잘 지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뭐 4강, 5강, 6강, 7강, 8강 거의 1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설비 회사 대표님은 오실 거고, 부동산 대표님 부동산 쪽 그 대표님 계약 관련해서 땅 계약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혹은 아파트나 빌딩이나 이런 거 계약할 때 주로 챙겨야 될 것들, 인테리어 하신 분이 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 이야기해 주실 거고, 앞으로 무수히 많은 뭐 몇 강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내용을 담아서 보여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